한국 시장이 굉장히 보면 그동안의 저성장, 그러니까 저수익의 그 시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2.2% 정도 상승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거죠. 도대체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 모양이냐. 이게 계단식 상승과 낮은 수익률 이렇게 딱 특징을 잡아 놓으셨군요. 도대체 왜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런 회사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차지하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줄어들어 버려요.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 성장성이 향후에 성장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즉 옛날에 본인들이 돈을 벌고 그랬던 걸 가지고 지금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모양들이 안 나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굉장히 못 올라가면서 아주 낮은 형태.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제 옆에 단골 손님이시죠, 이정우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센터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예. 그 사이에 책을 내셨네요. 예. 책을 굉장히 오랜만에 내셨어요. 예. 얼마 만에 내신 책이에요? 한 18년, 19년? 만에 한 번 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도 그랬고, 특히 2020년도에 코로나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출판사에서 책을 좀 같이 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왠지 땡기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무렵에 저도 책 좀 내시라고 막 계속 부추기고 그랬는데 안 내시대요? 그러니까 안 냈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 전에 제가 서평을 굉장히 오래 썼었거든요. 서평을 오래 쓰다 보니까 자기 책을 잘 못 쓰게 더라고요. 왜 내가 비평할 때 그렇죠. 남한테 까이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못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아무튼 주식시장도 또 이제 상당히 많이 변하고 그래서 이제는 한 번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8년 만에 한번 책을 내보자 라고 해가지고 내게 됐습니다. 자, 책 제목이요, 이정우의 넥스트 스텝 2023, 20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한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내나,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참고해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망서가 아니고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또 그게 이제 거시경제 흐름하고도 맞물려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던 건 한국 시장이 굉장히 보면 그동안의 저성장, 그러니까 저수익의 그 시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한 1990년서부터 한 30몇 년 동안에 제가 평균적으로 한 해에 어느 정도씩 주가가 상승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2.2% 정도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꾸준히 계속 2.2%씩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199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상승했던 부분을 연간으로서 이렇게 쭉 환산을 해가지고 매년마다 요 정도씩 오르면 지금 2020년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계산해 봤더니 한 2.2% 정도 되더라고요. 2.2%.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동일한 기간 동안에 대략 한 12배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주식시장이 32배 정도 올랐고요. 많이 오를 때는 60배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중국 시장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3.6배 정도 올랐으니까 미국 시장보다도 3분의 1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 모양이냐. 이게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넘어야 결국 보면 이제 그 주식 투자해 가지고 뭔가를 아무튼 거질 수 있는 그런 그 형태가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의문에서부터 아무튼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판단하고 이러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한번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죠. 네. 그 마지막 꼭지에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 이렇게 해서 계단식 상승과 낮은 수익률 이렇게 딱 특징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특성이 나타난 건가요? 우선 이제 한번 보게 되면요. 네. 90년도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이 79조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할 때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 정도 되고 네. 거기에다 코스닥까지를 다 따지면 2,800조 정도가 됐습니다. 네. 한 30배 조금 못되게 오른 네.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30배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건데 그 사이에 주가가 90년도에 얼마였냐면 696 정도였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3,300포인트 정도였으니까 대략 보면 한 4배 정도 이런 네. 4배 조금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럼 시가총액 상승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냥 신규 상장한 업체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거는 대략 16%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신규 상장 종목 그다음에 또 뭐 이 증자 뭐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그냥 개별 종목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제일 어떤 기업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자를 하거나 시비를 발행하거나 이런 거죠. 그만큼 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을 희석시켜버리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게 지난 30년 동안 보면 우리나라 전 시장에서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옛날서부터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그 형태로서 계속 움직여 왔는데 90년 넘으면서부터 매크로 변수 특히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계속해서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힘을 못 쓰는 그런 그 요인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들 이런 데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늘어왔어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큰 힘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힘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런 회사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차지하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큰데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어 보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의 괴리가 굉장히 생기면서 이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데서 이제 걸림돌이 돼버리고 이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진다면 그게 주식시장은 사실은 그런 실물 경제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도 그 비중이 커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된 정상인데 주식시장에서는 현재의 이제 기업들의 모양 거기에서부터 이익이 발생하고 이러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 성장성이 향후에 성장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재벌 회사들 이런 데는 과거에 본인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형태로 가지고 옛날에 본인들이 돈을 벌고 그랬던 걸 가지고 지금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 같은 것이 이제 포스코 이런 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익은 그때보다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장성에 대한 평가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이게 그 이익으로 그걸 메꾸려고 그러면 이익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많은 그 기업들이 이익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역할이나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그런 회사들도 못 가고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이제 자연적으로 올라가거나 이러는 것이 이제 잘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결국 보게 되면 이제 그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렇게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갖고 왔다 뭐 이러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성장성 때문에도 주가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더 올라가고 이러는 그림이 나올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양들이 안 나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굉장히 못 올라가면서 아주 낮은 형태, 이런 것에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버리는 그런 이제 모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이게 성장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에서 다시 이제 정체 쇠퇴하는 단계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면 다시 이제 재성장 단계로, 재도약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이 정체 시기를 거쳐서 쇠퇴 시기로 이제 접어드는데, 예전에 책에서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사실은 이런 그 과거에는 길게 보면 성장 산업이었던 기업들이 정체 또는 쇠퇴 시기에 2000년대 이후로 많이 들어갔다. 이런 이제 좀 진단을 했는데, 이제 센터장님도 아마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의 이 재벌 대기업들이 이제 산업 생태계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산업 내에서는 그 독과점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웬만큼 다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틈바구니 안에서 이제 새로운 그 성장 산업들이 활발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 그러지 못하는 이 산업 생태계의 문제하고 결국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벌 기업들의 지배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그 구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그래도 아무튼 적은 기업들이 출발해가지고 쭉 성장을 하고 그러려면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의 이익이 나면서 또 어떤 순간이 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익이 증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또 새로운 걸 도모하고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대기업하고의 일정하게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익이 나는 거를 봐주질 않죠. 그러니까 뭐 그 이익이 어느 정도 나면 그 이익이 나는 부분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대기업들이 본인들이 그냥 흡수해버리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단가 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하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정도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 외에는 이게 기업들이 갑자기 굉장히 커지고 뭐 이러는 것들이 계속해서 막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해가지고 뭐 성공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장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러는 기업들 보면 대부분들이 다 대기업이나 재벌하고는 관계가 없는 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 네이버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 대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이제 그 관계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폭발적으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만큼의 창의력을 발휘했던 부분들을 모두 다 뺏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뭐 쉽지가 않은 형태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 스마트폰 쪽에 그 회사 어디를 가봤더니요, 삼성하고 애플하고 두 군데 다 납품하는데 삼성에 납품하는 거에서는 납품은 하는데 이익이 거의 안 나요. 예, 그렇죠. 애플에서 겨우 이익을 내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야,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진짜 이게 한국이 무슨 재벌 개혁을 하긴 뭘 해, 솔직히. 불공정 거래 행위 제가 볼 때는 아직 거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고요. 참 제가 몇 가지 아무튼 그 사례를 한번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렇게 이제 기업도 이렇게 가보고 기업도 만나보고 이렇게 그걸 하면요, 똑같이 2차 전지에 있는 회사들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2차 전지에 있는 전지 업체들에다가 공급해주고 이러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이익을 낼 생각은 별로 안 한다. 다만 보면 우리가 그런 데에다가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익은 어디다 내느냐? 다른 외국계 기업들이나 이런 데에다 납품을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익을 내는 거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익이 우리가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질 않는다. 대신에
이익이 거기서부터 안 나기 때문에 그 회사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계 회사들 이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적정한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장해 주고 해야만 그 회사들도 회사를 꾸려 나가면서 기술 개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보장을 잘 안 해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보면 제가 옛날에 아무튼 그 재벌 회사들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이렇게 뭐 하청업체 굉장히 많고 그러는 회사에 증권회사 이렇게 다닐 때에 이제 그때 그 증권회사 뭐 그냥 뭐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현대차증권 다닐 때에 그러니까 그때 그 회사를 만들고 출범을 하고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산업 중에서 협력업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자동차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협력사들만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이 계좌를 유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출범을 시켰어요. 그런데 뭐 별로 이렇게 뭐 그 계좌 증가가 안 나오니까 그 이제 그 울산이나 이런 데 이제 가가지고 협력업체도 쭉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근데 우리가 현대차증권에 그 계좌를 트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현금이나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현대차에다가 다 알려주는 그 효과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다가 계좌를 터가지고 하겠냐. 그러니까 막 현대차에서 막 프레스를 가해가지고 계좌를 터라 라고 얘기하면 계좌를 터놓고 일부 조금만 거기다 넣어서 표시가 안 나게 만들고 이런 형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막상 들어보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프레스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면 거의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력사에 있는 그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약간이라도가 현대차나 이렇게 우리가 납품하는 쪽에다가 알려지게 되면 우리가 굉장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 회사들 이런 데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도 하고 하는 것들은 분명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과연 그만큼의 역할을 하느냐. 그걸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림돌이다. 결국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모여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보면 아주 낮은 저수익성 이 부분들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제가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런 저수익성에 계속해서 머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계속 성장을 했는데 그 과실은 다 기업이 갖고 가고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은 충분히 실컷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은 굉장히 없거나 빈약하다면 이게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지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2020년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만 투신사에 있는 주식형 펀드 이런 것들은 거의 늘어나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왔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투신사 쪽으로 돈이 몰려서 주식형 수익증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럼 이번에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주식형 펀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족도를 못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이게 열심히 하는 모양 이런 것들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수수료로 해가지고 계속 뜯어가는 형태 뭐 이렇게 그거 하니까 그러면 아니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수수료는 맨날 떼가고 그럼 뭐야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저 집단은 믿을 수 있는 집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력도 별로 그렇게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돈 내고 수수료 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 돈 가지고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똑같이 그게 조금 더 확대가 돼서 그래 보면
야, 한국 시장 그래봐야 몇 년 동안 투자해봐야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공금리만큼도 이게 수익 못 얻어.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 가는 거고, 뭐 다른 데 시장 가는 거고, 한국 시장은 꾸준히 갈 거 없이 오르는 동안에 바짝 오르는 동안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뭐 이런 형태로서 간다라고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적인 이익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형태가 되면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서 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보면 상장 기업들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의식을 안 갖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당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판 벌려놓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면 저쪽에서 돈 계속해서 공급해 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오산입니다. 누구든지 그 주식 투자 들어올 때는 가장 큰 부분들이 나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까지 계속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게 이익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익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예, 그렇죠. 이익의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이러는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또 질적으로도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20년 단위로 최고 선봉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가잖아요. 1980년도 같은 경우에는 IBM, 보잉, 그 다음에 뭐 포드 이런 데가 제일 그 선두에 있었는데 2000년도 가면 그런 기업들은 또 뭐 쭉 사라져버리는 형태가 되고 나머지 이제 보면 뭐 시스코 시스템스니 뭐 이런 것들도 쭉 채워졌다가 또 20년 후에 보니까 애플 뭐 그 다음에 테슬라 뭐 이런 것들로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이게 선순환이 쭉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성장 산업이라는 것들이 쭉 바뀌어가는 그런 그 형태가 되는데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업들은 특별한 기업들이 아닌 이상은 그 기업들이 굉장히 성숙돼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평가 이거는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는 점점 낮아지는 형태가 되죠. 40년 전에는 똑같은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성장이라고 하는 가치를 더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PR을 적용을 해주고 이런 형태가 되지만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계속 PR이 낮아지는 형태가 되죠. 그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성숙돼 버리고 산업들이 성숙돼 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익의 중요도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